제목이 일단 트레디셔널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뭐 이런 거죠. 고대로부터 현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암호를 처리하기 이전까지 사용했던 그런 시메트리 키 사이퍼라고 하는 암호 그 방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시메트릭 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시메트릭이라고 하는 말이 대칭적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대칭 키라고 보통 부르는 시메트릭 키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있으면 이 자물쇠를 잠글 때 썼던 열쇠와 쓰는 열쇠와 다시 자물쇠를 열 때 쓰는 열쇠가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암호화하는 방향과 복호화하는 방향에서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그래서 키가 대칭적이다라는 얘기하죠. 암호화할 때 쓰는 키, 복호할 때 쓰는 키, 동일하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키란 얘기죠. 그래서 싱글 키라는 말도 됩니다. 시메트리 키라는 말은 싱글 키라는 말하고도 비슷한 말이 되고요. 또 이제 암호화를 하는 사람과 암호를 푸는 복호화를 하는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 아닐 경우에는 그 시메트리 키, 싱글 키를 복사해서 나눠 가집니다. 즉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암호화를 해서 보내면 이 사람이 받아서 그걸 풀죠. 그때 암호화 했을 때 썼던 키와 복호화 했을 때 썼던 키가 같습니다. 둘이 하나의 키를 share, 공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키를 또 shared 키라고 합니다. 공유된 키, shared 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키는 이 사람이 분실해서 딴 사람이 알아도 암호는 유지가 되지 않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분실해서 그 키가 노출되면 역시 또 암호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된 하나의 키는 아주 시크릿하게 비밀리에 감춰져서 그 외에 다른 사람한테는 알려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다시 종합하면 시메트릭 키라는 말은 싱글 키라는 말하고 같고 싱글 키는 결국 공유되니까 쉐어드 키고 쉐어드 돼서는 키가 아주 비밀리에 안전하게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크릿 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암호와 관련된 문장에서 시메트릭 키, 싱글 키, 쉐어드 키, 시크릿 키가 거의 유사한 같은 말로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퍼블릭 키라고 하는 또 그 새로운 그 컴퓨터가 나온 이후에 이제 나온 방법인데요. 그 퍼블릭 키에서 부르는 말이 비밀 키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프라이빗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근데 이 프라이빗 키를 비밀 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비밀 키는 시크릿 키입니다. 시크릿 키. 그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좀 잘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 3.1절. 금방 얘기했던 얘기죠. 플레인 텍스트는 이제 평문을 플레인 텍스트라고 얘기하고, 사이퍼 텍스트는 평문이 암호화된 암호문을 사이퍼 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문을 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암호문을 만들 때 그 암호화를 할 때 사용되는 어떤 규칙, 알고리즘, 이걸 이제 인크립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첫 시간에 예를 들었던 그 옥스퍼드에 있는 남자와 런던에 있는 여자가 둘이 암호로 연애 편지를 주고받을 때 그때 사용된 암호 알고리즘은 그거죠. 그 키로 사용했던 책에 몇 페이지, 몇째 줄, 몇 번째 단어, 세 개의 연속된 숫자가 나왔었죠. 그게 일단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었죠. 그리고 그 둘은 키를 공유했습니다. 옥스퍼드의 남자와 런던의 여자는 키는 오래된 고서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희귀하죠. 딱 두 권만 남은
옥스포드에는 딱 2권밖에 없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shared secret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그게 키로서 그 책을 가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런던에 있는 여자가 신문에 나온 숫자를 보고 그 연애 편지를 이제 암호화된 걸 복호화를 하지요. 그때 역시 똑같이 나눠 가진 그 책, 그 키를 가지고 똑같은 규칙을 썼죠. 이번엔 방향이 반대죠. 숫자를 보고 단어를 찾아내었어야 됐죠. 앞에서는 단어를 보고 숫자를 만들어냈었는데, 네,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3장의 제목인 Symmetry Key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얘기를 보면 이제 사이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이퍼라는 말을 이제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이나 키 이런 거를 통칭해서 그냥 암호라고 얘기할 때 사이퍼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인크립션은 디크립션, 이 말은 이제 암호화하는 것, 복호하는 것을 나타내고, 사이퍼라는 건 이런 알고리즘과 이런 키, 이런 암호 시스템 체계를 그냥 통칭해서 사이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이게 영어로는 이게 캐르초프라고 읽어야 되나요? 캐르초프 프린서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 애널리시스, 암호 분석인데 뭐 암호 해독 이렇게 번역도 하고, 암호 깨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고대로부터 현대 컴퓨터를 사용하기 이전까지의 트래디셔널 사이퍼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앨리스라는 사람과 밥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브라고 하는 세 사람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앨리스는 이제 A고, 밥은 B고, 이브는 이제 이벌이라고 하는 악마, 좀 악의적인 그 의도를 가진 공격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브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역할은 그냥 앨리스하고 밥은 이제 암호화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제 두 당사자가 되고요. 중간에서 암호를 깨거나 가로채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이브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앨리스는 플레인 텍스트 평문을 여기 노란색에 보이는 암호 알고리즘에 넣어서 암호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insecure 채널이라고 그랬죠. insecure 채널은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뭐 와이파이나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같은 그런 채널입니다. 글로 데이터를 보낼 때 중간에서 얼마든지 가로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로채면 데이터 내용이 다 알려지니까 보통은 이 채널 자체는 안전하지 않지만, 즉 도청 가능하지만 그 도청 가능한 채널로 암호문을 보내게 될 경우에 중간에서 가로채더라도 암호문을 풀 수 없으면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키를 같이 넣어서 암호화하는 알고리즘에, 일종의 암호화하는 알고리즘이 약간 그 바이너리 연산이죠. 플레인 텍스트와 키 두 개를 받아들여서 하나의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shared secret key입니다. 즉 symmetry key입니다. 싱글 키, 쉐어된 거죠, 양쪽에. 그런데 이 키는 어떻게 서로 나눠 가지냐? 통신이 인시큐어한 채널인데 일로 키를 보내면 중간에 누가 가로채면 키도 노출이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키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키를 뭐 A가 만들어서 B한테 보내줬던, B가 만들어서 A한테 보내줬던 키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키를 주고받기 위한 채널은 안전하다라고, 시큐어하다라고 일단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왜 가정을 하냐 하면 이 방법은 키를 어떻게 나눠 가지는지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요즘 얘기하는 그 양자 암호 통신이 뭐 이런 얘기죠. 키를 양자적 특성에 의해서 키를 안전하게 이렇게 주고받는, 교환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암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동통신, 뭐 4G, 5G에서 이동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음성통화를 하거나 할 때 무선 채널은 안전하지는 않은데 우리는 이제 5G의 양자암호 통신을 이용하면 아무도 깰 수 없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키를 비밀리에 교환할 수 있는
피지컬 레이어의 양자적 특성을 가진 키 교환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키 교환하는 안전한 채널은 별도의 분야다. 물론 뒤에 나옵니다. 뒤에 그 퍼블릭 키에서 나오는데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양자 암호 통신은 우리 교재에선 다루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플레인 텍스트를 P라고 보통 표현하고 사이퍼 텍스트를 첫자를 써서 이제 C 이렇게 얘기하고 키를 K 이렇게 표시할 때 플레인 텍스트를 E는 뭐냐 하면 인크립션, 암호화한다라는 암호 함수 이름입니다. E는 암호 함수 이름이고 거기에다가 K라고 하는 이제 키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평문을 읽어가지고 키를 넣어서 암호화를 하면 결과가 사이퍼텍스트 암호문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암호문을 읽고 키를 넣어서 이번에는 D죠. 디크리션 알고리즘을 디크리션 펑션을 적용을 하면 원래 평문인 P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E라고 하는 인크립션과 D라고 하는 디크립션, 암호화, 복호화는 함수적으로 봤을 때 수학적으로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평문을 키를 넣어서 암호화한 다음에 복호화한 거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한 거랑 같다는 얘기죠. 원래 X가 나온다는 얘기죠. 복호화를 먼저 하고 암호화를 나중에 하더라도 이 두 개는 상쇄가 되는 거죠.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앨리스가 예를 들어 평문을 만든 다음에 키를 넣어서 암호화를 해서 암호문을 보내서 바비가 암호문을 받았어요. C. 그리고 이제 디크립션 함수로 키는 공유하고 있으니까 풀었을 때 바비 얻어낸 건 이제 P1이라고 하면 결국 이 C는 이 K의 P였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상쇄가 돼서 P가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P는 앨리스가 만든 게 P고 P1은 바비 얻은 최종 그 복호화된 암호를 풀어서 얻은 건데 결국 P와 P1은 같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앨리스와 밥은 이제 암호화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복호화해서 원래 메시지를 그대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열쇠 구멍이 하나입니다. 즉 사용되는 키는 하나라는 거죠. 잠글 때 이 키를 썼으면 풀 때도 이 키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싱글 키, 세임 키, 뭐 이런 얘기죠. 싱글 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리처 오브 프린서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제 adversary 이거는 이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이제 공격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dversary는 eve이고요. eve는 보통 암호화 알고리즘과 복호화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암호화하고 복호화할 때마다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알고리즘이 깨기 어려운 완벽한 알고리즘을 만들기도 어렵죠. 그래서 보통 알고리즘은 몇 개 안 됩니다. 국제 표준으로 정해서 암호화할 때는 쓰는 알고리즘을 이런 알고리즘을 쓰자라고 표준으로 정하고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암호화, 복호화 알고리즘을 구현하거나 할 때 알고리즘 자체는 표준으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는 암호화 복호 알고리즘을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부가 이걸 다 암호화된 걸 복호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안전한가요? 라고 생각할 텐데 이때 그래서 키가 필요한 겁니다. 키는 여기서 secrecy, 비밀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이퍼라는 암호가 즉 알고리즘과 키와의 암호 시스템에서 사이퍼라고 하는 암호 시스템의 그 레지스턴스, 견고함, 깨기 어려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키를 얼마나 비밀리에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암호의 강력함은 알고리즘에 있지 않고 키에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물쇠를 만들더라도 키가 노출되면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캐리처 프린서플이고, 암호학을 이제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키를 잘 다뤄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암호 알고리즘, 복호 알고리즘도 공부를 하겠지만, 이 알고리즘은 이제 수학적인 기반에 의해서 나온 거고, 대부분은 그 수가 많지 않고 표준으로 정해서 그냥 몇 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크립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그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말을 정의를 했을 때, 크립토그래피는 어떤 이제 중요한 내용을 시크릿 코드, 암호문으로 만드는 어떤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크립트 어널리시스는 그렇게 만들어진 시크릿 코드, 이 암호를 해독, 크립트, 암호 분석, 암호 해독, 뭐 암호 깨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breaking those code라고 돼 있어서 이러한 코드, 암호, 시크릿 코드들을 깨는 어떤 학문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크립토 어널리시스에 뭐 수학적인 통계나 뭐 수학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이 동원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학적인 직관이 필요할 때도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그 알란 튜링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그때 이제 암호를 깨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암호를 이제 깨게 되는데, 그때 암호를 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가 나와 있고, 그때 이제 수많은 천재들을 다 갖다 모아놨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실 암호 깨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 굉장한 천재적인 어떤 두뇌를 가진 사람이나 수학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잘 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를 깨는 일을. 그래서 이제 다분히 이제 암호 깨는 일은 이제 인공지능 쪽이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그 인공지능한테 시키는 건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암호 해독을 하는 방법, 즉 암호 해독이라는 거는 이게 좋은 편 입장에서는 해독인데, 나쁜 편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공격이죠, 어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됐는데요. Ciphertext only, known plain text, chosen plain text, chosen ciphertext. 이 Ciphertext only라고 하는 건 이제 중간에 암호를 깨려고 하는 사람이 딱 가로챈 게 암호문 그 자체만 가로챘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암호문만 딱 보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암호화가 됐을까? 또는 키는 뭐가 쓰였을까? 이런 힌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암호문만 달랑 얻은 거죠. 가장 깨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 이제 known plain text는 과거에 그 암호가 한번 해독된 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키는 아직 안 바뀌고 쓰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 해독된 건 다른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즉 평문과 암호문의 쌍이 과거에 해독된 게 존재해요. 근데 지금 내가 입수한 건 새로운 암호문인데, 이걸 풀기 위해서 과거에 해독되었던 평문과 암호문의 정보를 가지고 어떤 규칙과 뭐 그런 걸 이용해서 키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조금 쉽습니다. 그 다음에 chosen plain text와 chosen ciphertext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평문을 작성을 하고 이걸 암호화해서 보내면 받는 사람이 이제 암호문을 받아가지고 다시 평문으로 복화를 해야 되는데, 이 처음에 평문을 만들어서 암호화하는 그때 해킹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게 자동화된 시스템이라고 하면 자기가 어떤 문장을 딱 넣어서 어떻게 암호화되는지를 딱 보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택한 평문의 문장과 그 암호문의 쌍의 일부를 얻어내는 거죠. 이게 해킹을 통해서 얻어낼 수도 있고, 뭐 시스템의 허점을 통해서 얻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chosen ciphertext는 이제 수신하는 쪽, 즉 암호문을 싹 넣어봤을 때 얘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암호문을 풀어서 평문을 얻었을 때 그 부분을 해킹한다든지 해서 얻어내는 방법인데요. 뭐 하나하나 다시 이제 살펴보면은 사이퍼 텍스트 온리 어택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앨리스가 암호문을 밥한테 보낼 때 중간에 이브가 암호문을 딱 가로채 가지고 이거를 분석해서 평문을 알아내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이퍼 텍스트 암호문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키도 모르고 어떤 알고리즘이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가장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known plain text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과거에 이전에 암호문이 있었고 그 암호문에 풀어서 얻어진 평문이 힌트로 남아 있어요. 물론 지금 보내는 암호문은 새로운 암호문이라서 역시 앞에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규칙과 패턴을 찾아서 키나 이런 걸 유추하거나 사용된 알고리즘을 유추해서 깨는 거죠. 뭐 이런 사례를 이제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그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대형 영국 그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로제타 스톤이 뭐 예전에 뭐 광개토항비처럼 큰 이제 사각 기둥으로 된 돌멩이에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이쪽 면에 뭔가가 쓰여져 있어요. 저도 가서 봤는데 한쪽은 이집트 고대 상형 문자, 한쪽은 그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 저쪽은 고대 이집트 평민들이 쓰던 문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대 그리스에 대한 이제 기록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어에 대한 해독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해독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같은 내용을 세 개의 다른 언어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집트 고대 상형 문자를 해독을 해냅니다. 즉 예를 들어 암호문이 고대 그 상형 문자라고 하면 이집트 상형 문자라고 하면 풀어놓은 게 고대 그리스 문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문자를 보고 이 상형 문자,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 단어나 뭐 이런 쓰는 그런 것들을 문법적인 것들을 다 알아내지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해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에서 발견되는 모든 상형 문자를 다 해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언제적 누구 왕의 무덤이고 이 피라미드는 누구고 그래서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피라미드에서 발견되는 이제 상형 문자는 그 후에 계속 나오는 암호문이고 프리비어스 페어는 이제 로제타 스톤에서 발견이 된 이 페어죠. 암호문과 평문의 페어. 이걸 이용해서 다 해독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known plain text attack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hosen plain text는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앨리스가 암호화해서 이제 바바한테 보내는데 이제 앨리스가 평문을 만들어서 암호를 할 때 이때 이브가 요거 일부를 가로채거나 또는 이게 자동화된 시스템에 평문을 넣어서 암호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뭐 완벽하게는 못 보지만 일부를 어떻게든 뭐 입수하거나 내부에 뭐 스파이를 심던 어떻게 해서 완벽하게는 못 보지만 일부를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완벽한 암호문을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킹을 얼마나 잘하느냐, 내부에 얼마나 이제 스파이를 심어놨느냐, 이 시스템의 허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얻어질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은 얘기인데 이번에는 이제 밥을 공격하는 겁니다. 밥은 암호문을 받아서 평문을 얻어내는 건데 이 시점에서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뭐 해킹을 하거나 시스템에 침투하거나 등등을 해서 얻어낸 걸 가지고 이 관계로부터 중간에 있는 암호문을 이제